서양판 선녀와 나무꾼, 셀키 이야기. 모든 건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부터였습니다. 덩컨 캠벨의 배 위엔 벌거벗은 여자아이가 묶인 채 그의 발치에서 벌벌 떨며 바다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다표범 아내를 잡아왔어. 그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어깨 위에 걸쳐있는 바다표범 가죽과 함께 소녀의 새하얀 얼굴 위 동그랗고 새까만 눈에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럽게 미끄러웠지만 인연을 잡았다고. 그리고 인연은 절대 나한테서 도망 못 갈 거야. 그러고는 그는 그저 오두막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타오르는 모닥불 위로 가죽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셀키를 못 봤었지만 우리 모두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셀키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 가죽을 훔치면 그녀는 아내로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 가죽을 훔쳐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가죽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우리 모두의 그 늑다리 캠벨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5살에서 16살 사이에 혼인을 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은 그 누구도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죽이 없는 셀키는 저항할 수 없었고 캠벨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던 이야기의 나머지도 곧 이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셀키는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충실하게 요리와 청소를 했고 캠벨이 소리를 질러대며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모든 셀키들이 그러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쳐다만 봐도 격분하는 남편 때문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녀의 피부 위로 피어나는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어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흑발과 특유의 눈을 가지고서 말이죠. 셀키의 노래를 듣게 된 건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오두막집에선 말없이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장가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면서도 달래는 듯이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싸늘한 봄날 밤, 그 어느 날보다도 큰 고함과 황하는 소리가 캠벨의 오두막집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통에 찬 아이의 가늘고 날카로운 비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리는 멈췄습니다. 캠벨의 비명을 끝으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캠벨이 오두막집을 떠나는 걸 바라보면서 전 비록 사적인 문제일지라도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피범벅이은 채 아이를 들고 급한 듯이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난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 오두막집으로 달려가 겁에 질린 채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셀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엔 새빨갛게 피로 뒤덮인 날 것 그대로인 한 남자의 시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점점 몰려오는 공포와 함께 전 그 시체의 피부가 벗겨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해안으로 달려가 봤지만 캠벨과 그의 아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는 텅 빈 채 그저 묶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다를 보자 두 마리의 바다표범이 수평선을 향하여 헤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고 새까만 새끼 바다표범과 아주 창백한 어미 바다표범을 말이죠. 바람을 타고 셀키의 섬뜩한 노래에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날은 추수감사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데니는 워싱턴주 스포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부모님을 데려다 드리는 연례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시간이나 걸리는 운전길에 부모님은 끊임없이 운전에 대한 잔소리를 하니 데니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번 도로 여행을 할 때마다 한 번쯤은 일이 틀어질 것처럼 보였고
그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데니가 길을 잘못 들면서 가족들을 인적 없는 긴 2차선 도로로 들여보낸 거죠. 도로의 양쪽으로는 울창한 숲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큰 길로 돌아갈 수 있을진 그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가족들은 화장실을 미리 들리자며 외딴 휴게소에 들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에서 나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앞에 주차된 커다란 픽업 트럭이 데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니 외에 유일하게 주차되어 있던 그 트럭의 운전석에는 수염이 난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데니는 화장실에서 일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보여 데니는 주위를 좀 더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거대한 픽업 트럭의 낯선 남자로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두려움이 애써 주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 그의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데니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모두가 출발할 준비가 되자 데니는 길게 뻗은 도로로 다시 들어섰고 짙은 어둠도 주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밝은 불빛이 데니의 뒤에서 비치기 전까진 말이죠. 그건 휴게소에서 보았던 그 트럭이었습니다. 마치 종말이라도 온 마냥 트럭은 상향등을 미친 듯이 깜박거리며 계속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데니는 부모님이 그저 조용히 침착하게 있는 걸 보며 그저 의아하게 여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데니는 창문을 내려 추월해 가라며 손짓했지만 그 거대한 트럭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댈 뿐이었습니다. 결국 데니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나와 그 뒤에 차를 세운 트럭 운전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이 난 그 남자는 허겁지겁 트럭에서 내려 데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데니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차에 탄 사람들은 화장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다고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두운 숲속을 향해 빠르게 되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두가 행복한 그날의 전설.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신년 전야 때 무분해의 악령들을 놀래켜 쫓아내려고 복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9월절에는 겨울의 악마를 내쫓기 위해 화영대를 태우기도 하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마녀나 유령 혹은 악마로 변장하는 지역 전통도 수십 가지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연례의식들 중 하나인 이것의 배경에 대해선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전설은 이러합니다. 때는 1700년 전 한 강도가 부잣집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경비원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죠. 강도는 도망치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생사의 기로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악마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을 테지요. 악마는 그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만일 그가 해가 뜨기 전까지 주변 마을의 집결 군대를 침입할 수 있다면 지상에서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1년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그를 눈치채고 경보를 울린다면 악마는 그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그는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는 집 9채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로 빛 한 줄기가 들이우는 것을 보고는 당황해 가던 길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나오던 도중 그의 앞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녀의 피는 그의 외투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돌아가 자신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악마는 정당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가 저지른 짓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무 죄도 없던 그 피해자의 피가 그의 옷에 붉게 물들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에게 단 1년의 시간만 주었기에 그는 지옥에서부터 매년 그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악마와 내기를 해야 되는 운명을 그저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치를 문 앞에 걸어 놓았습니다. 만일 그 강도가 집에 사람이 있는 걸 안다면 자신들의 집에는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한 그 남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한 쌍의 부츠를 말이죠. 이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몇 세기에 걸쳐 변하고 또 변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의 어떤 버전에서는 그는 강도가 아니라 성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어딘가에선 악마와 싸운 전사였고 승리를 쟁취했다고도 합니다. 이야기가 바뀌면서 그의 이름 또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가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려고 들 테니까요. 유럽의 이민자들은 이 이야기를 대서양 너머로 퍼뜨렸습니다. 독일에선 그는 성 니콜라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선 그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남자. 누구든지 이 글을 발견한 누군가에게 난 이 지옥 같은 섬에서 10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주위와 비교해보면 이제 내 감각은 거의 마비된 것처럼 보여. 그래도 난 여전히 희망을 버리진 않았지만 말야. 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오컬트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두려운 것은 사실이야. 만약 이게 말이 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찢어진 것 같아. 모든 게 그냥 멈춰버렸어. 이 현상은 서서히 진행돼서 처음엔 마치 모든 꽃과 나무가 그저 천천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 사람들은 느릿느릿하게 걷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진 마치 거대한 뱀처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기도 했어. 날 괴롭히던 건 그런 점진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나는 내 아내 샤론이 작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서 있는 것, 그저 바라만 봐야 했어. 아내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어. 마치 영혼을 들여다 본 것처럼, 마치 영혼이 고통에 사로잡힌 것처럼. 요즘에는 난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지저분한 소파 위에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가 많아. 더 이상 아침마다 아내의 괴로운 표정을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난 아내의 얼굴 위에 하얀 천을 씌워놨어. 딸 캐서린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경직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대까지는 데려갈 수 있었는데 그 애는 겨우 6살밖에 안 됐어. 내가 어떻게 고작 6살밖에 안 되는 딸아이를 들어 옮기지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악몽과도 같은 지옥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도 전부 헛수고였어. 파도가 말야 움직이질 않아. 이 시점에서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배를 끼워 이곳을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은 전부 의미가 없었어. 배는 쓸모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비행기도 몇 년 전에 추락해 엄청난 재앙만 초래했을 뿐이었어. 전화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죄다 불통이었어. 마치 내가 거는 모든 전화가 바로 끊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삐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이해할 수 없는 비극에서 나는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지금까지 8년을 혼자 지내왔어. 그런데도 내가 희망을 얘기하는 건 모두들 아직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서야. 사람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나를 괴롭힌 건 단지 8년간의 잔혹한 나날들 뿐만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아름답고 젊은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점점 지쳐만 갔어. 몸은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내 정신은 바스라졌어. 하지만 신이 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 발은 날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져 갔고 다리는 둔해지고 내 움직임의 통제를 잃기 시작했어. 샤론이 굳어버렸을 때처럼 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아. 오히려 난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어. 얼굴을 가린 천을 치워냈을 때 여전히 아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드디어 낙원에 다다른 것만 같은 기분이야. 내 몸은 이제 너무 뻣뻣해. 이젠 너무 굳어져서 이 펜을 쥐는 것조차 많이 힘드네. 드디어 이 끊임없는 유예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기 몇 초 전. 난 내 옆을 흘깃 쳐다봤고 내 몸이 완전히 굳는 순간 아내의 눈이 깜빡였어. 기비장 앞에 서성이던 귀신.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단 둘뿐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며칠씩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밤이 무섭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놀다가 자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렵입니다. 저희 집은 연립주택이었는데 거실 창문이 동남쪽이고 그쪽 방향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은 텔레비전과 마주 보이는 곳이었고 방문은 푸연 유리가 끼워진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그늘도 어머니께서 안 계셨고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잠깐 누웠을까 싶은데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문 너머를 보니 희뿌연 유리 너머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끄고 잤을 텐데 별 생각 없이 리모컨으로 다시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리모컨이나 텔레비전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나 싶어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가서 아이의 전원을 뽑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뒤통수가 좀 근질근질 하는 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는데 기분이 영 찜찜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몇 분이나 지났으려니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문의 유리로 내다보아도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방문을 열었더니 텔레비전 앞에 뭔가 시커먼 것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것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냥 시커먼 모양도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기괴한 그것이 분명 저를 향해 돌아본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귀신이라는 느낌마저 없이 마치 연기나 구름의 덩어리처럼 조금은 이상한 형태로 저를 지켜보다가 정신을 차린 제가 방에 불을 확 켜는 순간 안개가 흩어지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조금 밝아진 것이 자세히 보니 텔레비전 아래쪽에 전원 버튼에 덮개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딸깍 소리는 그 뚜껑을 열 때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구해줬던 친절한 이웃의 진시.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 나이엔 수능을 위해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합니다. 그날도 전 어김없이 야간 자율학습에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아파트에 다다를 때쯤 등 뒤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아파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었습니다. 집은 8층이었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층까지 올랐는지조차 피곤한 정신에 잊고 있을 때쯤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분명 계단을 오르는 건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발걸음 소리가 엇박으로 들렸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계단 옆에 틈새로 아래를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두 층 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난 저는 급하게 계단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곳은 5층이었습니다. 집까지 올라갈 시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집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철컥하고 닫혀있는 현관문에서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계단으로부터 제 뒤를 따라오던 발소리가 급하게 되돌아가듯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저는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얼굴을 보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현관문에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납치범을 두려워했어야 했던 경험담. 어릴 적에 저한텐 스토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과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전 그게 너무 싫었지만 제가 그저 어린 아이였기에 걱정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혼자 자유를 만끽하기도 하는데 나만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기 전 여름 제발 혼자서 학교에 걸어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부모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정신이 나간 납치범이 보도를 걷는 저를 채갈 게 확실하다고 말이죠. 여름이 지나도 똑같은 궤도를 달리던 부모님의 완고함은 결국 합의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걸어가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웃 누나와 같이 등교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그마한 승리였으니까요. 3학년의 첫날, 전 너무나도 들뜬 상태로 옷을 입고 어깨에 가방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집의 누나는 나를 데리러 왔고 곧이어 우리는 같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수풀에서 납치범이 튀어나온다던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처음 느끼기 시작한 건 학교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도 느슨해져 제가 학교 가기 몇 분 전에 미리 출근하시곤 하셨는데 하루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같이 가는 누나의 몸이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고 이웃집 아주머니도 일을 하러 떠난 터라 차를 얻어 탄다는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짙은 청색 세단이 계속 근처에 서성인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7번씩이나 지나쳤으니까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만일 부모님한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걸어서 등교하는 권리를 가져가실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규칙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웃 누나와 같이 걸어가다 보면 그 청색 세단이 한두 번쯤 절 지나치곤 했습니다. 혼자 걸어갈 때면 최소 5번은 옆을 지나쳤고요. 하지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 그저 이런 일들에 대해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쁜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그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어느 날 경찰이 저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와 납치범에 대해 물어본 그때였습니다. 전 혼란스러웠고 경찰에게 청색 세단을 몰던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을 땐 전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전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도 그리고 그 청색 세단도 그 수수께끼의 운전자가 사실 저를 찾기 위해 고용된 사설 탐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실제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내가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맹골이라는 마을 이름의 어두운 유래. 저희 큰할머님이 사시는 마을 이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마을 이름은 맹골인데 그 마을 이름이 예전에는 맹동이었다고 합니다. 6.25 때부터 할머님이 그 마을에서 쭉 사셨는데 전쟁으로 기와집이 불타고 현재는 두 채의 집을 지어 새를 놓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그 무너진 집터를 저와 같이 다녀오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터가 아마도 고을의 원님이 사시던 데랍니다. 이 고을의 원님의 딸과 영내 천민의 총각이 남몰래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버리신 원님이 장정들을 시켜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면 저승에나 가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며 그 두 명을 같이 생매장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원님은 고을을 떠났고 곧 새 원님이 부임을 해왔는데 그 원님이 며칠간 잘 자다가 밤중에 머리를 풀어헤친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이전 원님의 딸이라고 하더니 나으리의 눈도 보아하니 채통만 찾다가 썩은 눈이 아니요. 죄송하오나 원님 나으리의 썩어 빠진 눈을 가져갑니다. 기겁한 원님이 눈을 꼭 감고 칼을 빼어 후려쳤는데 눈을 뜨니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 후로 부임하는 원님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 폐업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이후 이 동네 이름이 맹동, 즉 눈이 머는 마을로 불리었는데 일제시대에 지금처럼 맹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병원이었던 건물이 숙박시설로 쓰이면 안 되는 이유. 저희 회사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팀 단위로 아파트나 빌라를 1개월 정도 빌려서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워낙 집이 안 구해져서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한 군데를 섭외했었습니다. 그 건물은 2층은 산부인과이고 3층은 원래 산후조리원이었던 곳인데 산후조리원은 영업을 그만두고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대안이 없는 터라 결국 그곳에서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는 긴 복도가 거실을 기점으로 좌우로 있고 그 복도에 자그마한 방이 여러 개, 샤워실과 화장실은 거실 가운데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 중 저희는 제일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2개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방은 모두 문을 잠궜습니다. 입실한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구석방의 텔레비전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람 설정이 되어 있나 싶어 주인 아저씨에게 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지나다 보니 적응이 되었고 신경 쓰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일요일 다들 집으로 쉬러 가시고 저를 포함한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던 곳이라 내부에 찜질방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님을 제외한 팀원들이 모두 돌아와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마시고 있는데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나면서 허밍소리와 함께 씻고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샤워 커튼 밑으로 발 뒤꿈치도 보였습니다. 팀원 중 안 보이는 한 명이 씻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한 명은 샤워실이 아닌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서 누군가가 장난친 게 아닌가 하며 팀원들의 머리에 물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서로 확인했습니다.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들었나 싶어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고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합숙은 남자들만 합니다. 모두 얼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구석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났습니다. 잠겨있는 방에서요. 산후조리원을 접으면서 분명 일반 전화는 다 끊어진 상태인데 말입니다.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벨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윽고 저희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팀장님께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이곳에서 합숙을 하기 싫은 이유가 있으셨답니다. 팀장님 댁에는 아이가 2명인데 터울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둘째를 가지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유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병원이 아래층에 있는 산부인과였고 유산 후 이곳 산후조리원에서 며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싹한 밤을 보내고 났던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밤 있었던 일은 10수년 만에 이곳에 온 아빠에게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 작은 몸짓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소름 끼치는 원인 모를 괴현상으로 변사체가 된 토끼들. 저희 어머니는 유년 시절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외갓집은 산중턱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잊지 못할 일을 겪으셨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는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일 거라고 추측은 하십니다.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마당으로 나오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밤중이었는데도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주위가 온통 하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으면 우리가 주위를 못 보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 빛 때문에 마당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한가운데에서 뭔가 무거운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나이였지만 본능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외가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토끼를 철장에 넣어서 키우곤 했는데 외가댁에서 기르던 토끼들이 모조리 죽어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토끼들은 겉에 그 어떤 외상도 없이 마치 잠든 것과 같았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가죽이라도 건져볼까 하는 생각에 죽은 토끼의 배를 가르자 더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끼의 내장이 모두 검게 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시커멓게 타 쪼그라든 수덩이처럼 토끼의 배에는 있어야 했던 내장 대신에 검은 수덩이만 가득 있더랍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싱싱했고 피도 조금도 변색되지 않았더랍니다. 마치 방금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토끼는 그 어떤 외상도 없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서 어머니는 그 일을 가끔씩 회상하실 때마다 그 빛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자신이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름 돋는 현상을 보인 미스테리한 상징물들. 첫 번째, 우유를 마시는 게네시 석상. 1996년 9월 21일 전 세계는 갑자기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힌두교의 신 게네시 석상에 관한 이상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한 힌두교 사원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우유를 먹는 게네시상은 신도들이 수조의 우유를 따라 그의 코에 가져다 주면 한꺼번에 모든 우유를 빨아들여 마시는 신기한 현상을 연출하였으며 인도의 힌두교 본부는 이 사실을 전 세계의 힌두교인들에게 알려 많은 이들이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9월 21일에서 1996년 11월 13일까지 세계 각지의 석상이 수천 톤의 우유를 마셨다는 게네시 신의 신기한 현상은 같은 날 갑자기 이 현상을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 상. 1450년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 상에 관한 전설은 현재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린다는 성모 마리아 상은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기록이 있으며 석상이 피눈물을 흘릴 때마다 몇몇 나라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직전 세계 10여 군데 성당에서 일제히 피눈물을 흘렸다는 성모 마리아 상은 세계 2차 대전 직전에도 똑같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성모 마리아상은 많은 나라들과 지역 등에서 비슷한 기적을 일으켜 관심을 모았습니다. 가톨릭교가 크게 전파되어 있는 남미 지역에는 특히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며 1800년대와 1900년대에는 무려 5번이나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낸 뒤에 성스러운 계시를 내렸습니다. 높은 성직자가 사망을 하거나 화산이나 큰 지진이 나기 직전에 눈물을 흘린다는 성모 마리아상은 1980년대 콜롬비아에서 커다란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눈물을 흘려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세 번째, 썩지 않는 수녀의 시체.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는 17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에 사망을 하였지만 시신이 썩지 않는 신비한 현상을 보이는 많은 성직자들의 사체들이 큰 성당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879년 35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던 볼라데테 수녀가 있으며 당시 병으로 사망을 했던 볼라데테 수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현재까지도 시신이 전혀 썩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썩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는 성직자와 수녀가 약 20명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들의 시신이 어떻게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지 그 이유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핑크스 밑에 숨겨진 지하 도시와 이집트의 신, 미국의 유명한 최면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1938년에 기록한 그의 예언에 전 세계는 1998년 약 3000년을 기다렸던 이집트의 유명한 역사 기록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방이란 2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자세한 역사와 기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 등이 벽에 쓰여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많은 문명의 전설에 등장했고 고대 이집트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크고 기쁜 뉴스였습니다. 1997년 서방의 이집트 피라미드 발굴팀은 이집트 정부에서부터 닫혀있는 역사 기록방에 입구를 부숴서 열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1998년 7월에 인터넷과 TV를 통하여 전 세계의 생중계로 발굴 현장을 공개하였습니다. 역사 기록방과 함께 허락이 되어 파들어간 유물로는 지난 80년간 찾았지만 발굴 허락을 못 받았던 오시리스의 지하 무덤과 전설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스핑크스의 지하도시 확인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발굴을 몇 달 앞두고 있던 1998년 3월 인터넷에는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사 기록방은 1998년 1월에 이미 열렸고 안에 있던 중요한 소장품들과 역사 기록 등은 모두 탐험가들의 나라들로 유출됐다. 역사 기록방의 입구는 1964년에 이미 찾았으나 이집트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일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1월에 열렸던 역사 기록방 안에는 부척 장신인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가 살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인터넷 토론장을 통하여 떠들썩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이집트 발굴팀의 대변인은 자신들은 아직 이집트에 도착도 안 했다며 그 소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 역사 기록방이 열렸을 때 그 방의 존재를 기대했던 네티즌들은 역사 기록방은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보도 내용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역사 기록방을 발굴한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는 너무 오래된 탓에 모두 썩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미이라와 관이 있어야 하는 오시리스의 무덤 또한 텅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관이 누워있던 돌자국은 선명히 9피트 이상이었고 이는 오시리스가 장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았던 스핑크스의 지하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핑크스의 지하도시는 역시 사실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탐험대가 모래 속에 묻혀있던 스핑크스의 지하 통행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입구의 통로는 너무 작아
작은 동물 정도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끝내는 밝혀지지 않은 수천 년의 역사와 비밀. 실제로 역사 기록방과 오시리스의 무덤은 1월에 이미 열렸고 그 안의 내용물은 누군가가 증발시켰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무덤을 탐험했다.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혼부부 뱃속으로 환생하려고 했던 여자아이 귀신. 대학생인 동생은 의형제처럼 지내던 동네 형이 장가가고 거의 2년 만에 초대하여 처음으로 형님네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학업 때문에 급히 결혼식을 치른 형인데 아주 싸게 매물로 나온 뾰족 지붕의 2층 양옥을 구해서 신혼의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고 방문했을 때 형님의 집 마당에서 혼자 뛰어놀고 있는 빨간 옷비스 차림의 여자애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캔디 머리를 하였고 매듭에는 앙증맞은 방울이 달려있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장가간 지 2년이라지만 애를 보면 적어도 30살은 먹어 보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형님의 조카로 생각했습니다. 좁고 긴 마루를 지나는데 아까 밖에서 본 여자애가 먼저 들어와 마루 끝에서 장난감 배구공 같은 걸 쥐고 동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형수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생이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창백하고 수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도중 형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여자애가 형수의 뒤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술을 마시던 형님에게 저 꼬마는 누군인지 모르니 형님은 이미 술이 제법 된 상태라 횡설수설했습니다. 술자리를 파하고 2층 빈방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가기로 되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지라 밤에 자다가 깨어 아래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형님 내가 자는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을 알지만 문을 살짝 열어보니 작은 수면등이 커져 있고 형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형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피스의 캔디머리 꼬마 여자애가 침대 위에서 형수의 아랫배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내가 들어갈 거야.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훔쳐보던 동생과 눈길이 딱 마주쳤고 여자애는 연기처럼 증발하듯이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기겁하여 뒤로 자빠져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형님께 집에 올 때부터 봤던 여자애와 간밤에 본 것을 이야기하니 형님이 놀랐다고 합니다. 형님 내외는 애당초 그 꼬마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고 형님의 꿈에 밤마다 나타나 꿈자리를 사납게 만드는 꼬마애랑 인상차기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형수님이 애만 들어서면 몇 번이나 유산이 돼서 걱정이라고 하시던데 혹시 그 꼬마가 형님 내외를 부모로 여기고 자신이 대신 태어나기를 빌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소문의 영향력으로 벌어진 참사. 오늘 우주 주변에 도와달라면서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무시해. 특히 밤중엔 말야. 스티브 삼촌은 어렸던 나와 동생 그리고 삼촌의 술집에 들어오는 누구나에게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삼촌의 말에 따르자면 삼촌이 25살일 때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땅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손목과 발을 붙잡고 그래서 스티브 삼촌이 그 아이한테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아이의 옷은 사실 입을 에워싸고 있는 고운 털이 어깨를 걸쳐 발까지 닿아 있는 모습인 걸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스티브 삼촌은 그 미끼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삼촌의 이야기는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다친 남자아이 행색을 한다는 괴물의 존재를 절대 믿지 않았다. 그냥 삼촌이 약간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다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삼촌의 말을 무슨 신성한교리 마냥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결판을 지으려고 삼촌이 말려도 우린 그 남자아이를 찾으러 몇 번이고 숲으로 나섰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그 무언가를 쫓아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린 떨어져서 각자 자기 지역을 분담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5시까지 서로 집에 돌아오기로 합의도 해두었다. 5시가 돼도 내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난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무도 우리가 그 코너 우주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고집불통인 동생이 괜찮을지보다 혼나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있었던 그 숲은 큰 아파트 몇 채와 슈퍼마켓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인공숲이었다. 만일 동생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난 누군가가 와서 동생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물었을 때에도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고 경찰들은 7살짜리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경찰들은 내 동생을 찾아냈다. 동생은 갈라진 땅의 틈에 빠져 있었고 머리와 손가락의 부분만이 틈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던 도중 동생의 팔은 부러져 버렸고 까마귀 떼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두개골 대부분이 쪼아 먹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동생이 팔이 부러졌다고 외치는 것까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들 다 그 장소를 피했다고 말했다. 스티브 삼촌의 그 이야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든 척을 하면 겪을 수도 있는 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항상 제가 제 시간에 잠드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잠든 척을 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부모님께선 들어오셔서 불을 켜고 아들이 잠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나셨으니까요. 불을 끈 후엔 전 잠시 기다렸다가 부모님이 다시 자러 돌아가셨는지 눈을 떠서 확인했습니다. 14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부모님은 잘 시간에 여전히 엄격하셨고 들어오셔서 불을 켜고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이 잠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죠. 불이 꺼지고 전 잠시 기다렸다가 눈을 떴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고 그 뒤로는 복도에 불빛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면과 얼굴은 새까만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자야 한다고 말하였고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잠든 척을 하면서 실눈으로 슬쩍 바라보는 기술을 익힌 건 그 뒤로 오래 걸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눈이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흐릿하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전 이 기술을 시험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는 제가 잠든 걸 확인하시고 불을 끈 뒤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캄캄해서 외견이나 특징이 잘 분간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서 있는 실루엣은 제 눈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곧 어머니는 떠나셨고 전 다시 휴대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이 버릇은 제가 어른이 돼서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전 잠들지 못한 채 아내 옆에 누운 채로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행복하게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몇 시간 누워 있다 보니 마침내 아내가 코를 골지 않는 걸 눈치챘습니다. 전 평소처럼 아내를 몰래 훔쳐보려 눈을 살짝 떴고 그곳엔 아내가 커다란 눈을 깜박이지도 않은 채 저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야지, 예. 아내는 거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전 잠이 들려 할 땐 눈을 뜨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이 알려준 그날의 진실. 도배가 되지 않은 벽에 이곳저곳 흩어진 상자들만 본다면
이 남자가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점에서 벌써 이곳에서 산 지 5개월째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고 난 뒤 그의 결혼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속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던 그의 아내는 아들의 죽음 이후 세상과 소통의 문을 닫았고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러하듯 아내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시체를 발견한 건 그였습니다. 그의 총과 함께 말이죠.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을 꺼낸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금고, 잠고 서친?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선 자신이 금고를 잠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가 입을 벌렸을 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춥고 텅 빈 아파트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딱 하나의 상자를, 바로 그 상자를. 그리고 그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겨누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집중을 흩뜨리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는 숨을 내뱉고 눈을 떴습니다. 침실 문간에는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현실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가 듣고 싶었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을 올가매던 몇 달간의 고문과도 갔던 시간들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며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절 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어서도 일을 하는 공사장의 귀신.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모처럼 일어났는데 창문을 보니 높게 솟아오른 노란색 크레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장은 여느 공사장과 마찬가지로 드릴의 굉음과 인부들의 외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부모님은 적응이 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이 지나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 했기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공사장 옆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크레인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공사장에서 공사를 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공터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분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공사장에 대해서 물어보니 크레인이라니 무슨 소리니?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공사장 소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엄마께서는 몇 년 전 있었던 사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타워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기사를 비롯한 인부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업체가 입막음했는지 언론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바삐 공사를 하던 크레인과 드릴, 그리고 인부들 모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제가 환상을 보았던 걸까요? 하지만 죽어서도 계속 일을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적막한 공기에 공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집터가 나빠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괴담.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집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괴담 중에는 우리 학교나 병원이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믿지 않고 그저 괴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터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1이 되던 해 2008년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을 계기로 중국의 대련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련의 집값이 싼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싼 편도 아니었으니 아버지께서는 대련의 시내가 아닌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외곽에 있는 꽤 좋은 단지를 고르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단지에는 한국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산을 깎아서 만든 단지였는데 그래서 입구부터 해서 마지막에 아파트 건물까지 가려면 경사를 10분 정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바로 맨 마지막 건물이었습니다. 비록 입구랑 멀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바로 뒤에 산이 있고 또 건물 중 제일 높았기 때문에 바다도 잘 보이고 해서 별달리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바닥과 벽지색이 진한 고동색인데다가 천장도 높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쾌한 분위기가 풍기고 집이 워낙 커서 부엌에서 부모님 방까지는 소리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거실과 방 2개를 가르는 문의 역할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거실이 있고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과 맞은편으로 방이 2개가 있고 그곳이 제 동생과 부모님의 방이었습니다. 제 방은 그 문에서 멀리 떨어진 부엌 맞은편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실 TV 아래쪽 서랍이 4개가 있었는데 그중 서랍 하나가 아주 천천히 저절로 열리곤 했습니다. 만약 집이 약간 기울어서 그랬다면 왜 다른 서랍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금방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열리기에 그런 점이 이것을 더욱 미스테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그 서랍을 고치기 위해 듣기까지 하셨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테이프로 붙여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실과 방 2개를 가르는 문이 저절로 열리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름이나 봄에는 다른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저절로 열릴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이민 갔을 때는 1월달이었기에 추운 겨울날에 창문을 열고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 혼자 영화를 보려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잘 닫혀있던 문이 띠거덕거리면서 천천히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밤에는 혼자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일은 어느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가을 어느 오후에 저는 혼자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산을 바라봤는데 해바라기가 가득 심어져 있고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을 올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보통 한국의 큰 산이 아니라 아주 얕은 야산이고 또 위에서 보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고작 10층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그렇게 오후 5시가 되기 전에 산을 올라간 저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취해서 정신없이 올라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정상에서 1시간가량을 정신없이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시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왼쪽 뺨에서 오른쪽으로 싸늘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순간 무심코 바라본 오른쪽에는 무덤들이 질비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과는 다르게 컴컴한 오른쪽 동산에는 왜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로 온갖 무덤들과 알록달록한 천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퍼뜩 정신이 돌아와서 제 발밑을 바라보니 제가 무덤을 밟고 올라서 있더군요.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지금도 아직 소름이 끼칩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데리고 간 강아지도 마치 뭔가에 취한 듯해 보였는데 제가 집에 가자고 하는 순간 정말 주인도 버리듯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더군요.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시길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진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정상에서 내려와 발밑을 디디는 순간 나무 때문인지 너무 컴컴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을이고 하니까 해가 빨라져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아픔 보일 정도였고 너무 무섭다 보니 강아지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이놈이 꼬리를 말고 냅다 도망치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막 뛰어내려오다가 꼭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나무들 사이에 빨간 천과 노란 천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여자 머리카락 같아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산에서 내려온 다음엔 다리가 풀려서 한참 후에서야 겨우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곳이 원래 대련의 공동묘지였는데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내에는 땅이 없었기에 그 덕분에 이곳까지 헐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건 잘 믿지 않는데 실제로 이 일을 겪은 이후에는 틈만 나면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은 10층에 사셨는데 집이 너무 음산해서 계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1년만 살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정말 집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경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동묘지가 있었던 집터군요. 집터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터입니다. 전에 공동묘지가 있던 집터들은 대부분 안 좋은 일 일어난답니다. 폐가에서 귀신을 마주치고 겪은 일, 대학교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어서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그런 애매한 산들입니다. 그런 산 속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에게 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를 한 명 더 꼬셔서 가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동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둘이서만 폐가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면허 딴 지 2개월 된 친구의 운전 실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 폐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기는 했는데 가구도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의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와 저는 공포에 잔뜩 질렸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 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노려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차를 탔고 기숙사에 냅다 뛰어들어갔습니다. 심하게 놀란 데다 너무 갑작스럽게 뛰었기 때문일까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린 저희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단지 안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 맞은편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귀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어떻게 우리 괜히 갔나봐. 친구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복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고 하얗게 질리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의 손을 잡고 갑자기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친구는 저희를 확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왔어? 저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저희 팔목을 꽉 잡고 전혀 놓지를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무당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의식 같은 걸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굿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을 하고 저희에게 쌀을 2움큼 정도 먹인 뒤에 손톱이랑 조금 잘라서 데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이제는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쌀 먹는 귀신은 식사 잘할 수 있게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히치하이커와 대화를 하고 벌어진 일. 헤드라이트가 비추기 바로 직전에 당신은 그를 발견했다. 그는 도로 옆에서 엄지를 치켜든 채 차를 태워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평소에 당신이라면 히치하이커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겠지만 너무나도 적막한 시골길의 분위기가 그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기엔
기분을 꺼림칙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그의 앞에 차를 멈춰 세웠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니 얼마나 그가 고된 길을 겪어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넉마를 뒤집어 쓴 채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근 몇 주 동안은 면도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당신은 창문을 내리며 그에게 물었다. 형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그 남자는 누런 이빨을 보이며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다. 당신은 GPS를 체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주유소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 당신은 히치하이커에게 그곳에서 내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 또한 동의했다. 당신이 문을 열자 그는 미끄러지듯이 차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차 안에 퍼지는 냄새에 잠시나마 이 히치하이커를 태우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지만 당신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라곤 운전을 하는 것뿐이었다. 당신은 라디오를 틀었지만 차 안은 지지직거리는 잡음으로 가득 찰 뿐이었다.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당신은 라디오를 끄며 그에게 물었다. 제시요.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이게 전부였지만 어느새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신의 새 직장과 새 집, 그리고 이 도로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 멋지군요. 제시는 말하며 미소 지었다. 당신도 미소를 지어 보내자 제시는 이내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은 백미러를 흘낏 쳐다보고는 당신의 치아가 누렇게 물들어 있는 걸 발견했다. 얼른 당신은 입을 닫았다. 내 이가 항상 저렇게 나빠 보였었던가. 길 위에 있으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당신은 물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있었지. 이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제시는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다. 글쎄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당신은 그의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바라보며 농담을 했다. 그의 옷은 당신이 걸치고 있는 거적대기하고는 전혀 달랐지만 무엇인가 친숙함이 느껴졌다. 제시가 무언가 중얼거렸다. 턱수염은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당신은 마지막으로 면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 했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들이 욱신거렸다. 차는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은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제시였다. 갑자기 차는 주유소의 밝은 불빛 아래 끼익 소리를 내지르며 멈춰섰다. 자, 도착했네요. 제시가 말했다. 당신의 작은 단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며 비명을 내질렀다. 이건 당신의 차고 당신의 삶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한 거라곤 차에서 내려 가방을 끌고 길바닥에 나가는 것뿐이었다. 행운을 빌어요. 누군가가 곧 당신을 도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제시는 차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당신은 그가 차를 몰고 떠나가는 걸 지켜본 뒤에 도로를 향해 엄지를 치켜든 채 차를 태워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산 사람을 데려가는 풍수가 좋지 않은 가게 부지의 원원.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사업 부지의 선택으로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처가 사무실을 옮겨서 축하도 할 겸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1층이 가게고 2층이 사무실인 건물이었죠. 우선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게 안쪽의 탕비실에서 이어진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단은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째서인지 아래로부터 두 번째 계단은 폭이 좁고 높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계단에 관한 일은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돌아갈 때는 그만 깜빡하고 발을 평범하게 내딛었다가 넘어질 뻔했지요. 계단 위에서는 거기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 라고 사장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회사는 실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 사장의 인품이 좋은 데다가 사원들이 다들 부지런해서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들이 새로 들어선 건물은
옛날부터 터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전에는 대기업 대리점이 들어서 있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사라진 터였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간만에 그 가게를 찾았는데 사장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지키던 부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사고로 입원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순간 머릿속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병원이 어디냐고 묻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라고 말해 나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사장 부인과는 사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돌아오는 길에 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또 아래에서 두 번째 계단입니다. 알고 있어도 늘 넘어진다니까요. 왜 여기만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부인도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가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구상이 심해 한쪽 눈은 실명 직전이었지만 생각외로 건강했지요. 단순한 사고였구나 싶을 정도로 밝고 적극적이었고 사고에 관해 물으니 시속 60km로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교각에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왜 정면에서 충돌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데 사장에게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생각 같은 건 없었어. 근데 사고 전후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일 생각만 하면서 멍 때리고 운전했던 것 같아. 몇 개월 지나면 퇴원하고 다시 일도 할 거라기에 퇴원하시면 가게로 찾아뵙겠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입원한 몇 달 사이 실적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끝내는 회사 자체가 슬슬 위험해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올 지경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의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마쳤고 회사도 문을 닫기로 했다는 부인의 전화였습니다. 상담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기에 가게로 찾아가기로 했지요. 사장은 퇴원 후에 부인의 차로 병원을 나와서 가게로 돌아오다 전봇대에 충돌해 죽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가게로 향했던 것인지도 모르고 왜 또 혼자 정면 충돌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부인은 갑자기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쓰러져 우는 부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있었죠. 폐업 관련 수속 처리를 알려드린 후에 사무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래에서 두 번째 계단을 밟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꽂혀있던 볼펜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펜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한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의 사이에 병원에서 보았던 사장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부어오른 사장의 얼굴, 그리고 부어오른 손이 그 얼굴을 잡아당겨 끌고 가는 것도. 그 후 그곳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그곳은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터가 좋지 않은 곳에 임대료가 싸다고 덜컥하고 들어가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산장 주인의 소름 끼치는 행동,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남자는 산속을 거닐었다. 태양이 산등성이 뒤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하얗던 눈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남자는 바위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노을을 보며 손에 입김을 불어넣다가 몰려오는 잠결에 잠시 눈을 붙였다. 구엉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남자는 남자와 마주보는 산 중턱에 위치한 산장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말린 고기를 꺼내 입안에서 질겅거리다 산장을 향해 떠났다. 산장에 다다른 남자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땔감을 가지러 나온 노인과 마주쳤다. 허리에 찬 수렵용칼과 기다란 활을 어깨에 걸친 남자를 본 노인은 섬뜩한 기분에 팔에 난 털들이 곤두섰다. 남자와 노인은 나란히 산장에 들어갔다. 때마침 끼니를 준비하고 있던 노인은 남자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노인은 남자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바깥 세상에 대해 생각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많은 전쟁 난민들이 보금자리를 떠나 안전한 장소를 찾아 떠돌고 있었다. 갑자기 슬픈 기분이 든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든 노인은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 남자를 발견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후 남자는 피 묻은 수렵 용칼을 허벅지에 닦으며 산장에서 나왔다. 짙은 어둠 속에서 흰 눈이 내려와 남자의 콧등에 사뿐히 가라앉았다. 남자는 노인의 시체에서 살을 바르고 남은 찌꺼기들을 구덩이에 묻었다. 그리고 산장에 불을 끄고 다시 어두운 산속으로 향했다. 산장에서 멀리 떨어진 남자는 바위에 구부정하게 앉아 말린 고기를 입안에서 질겅거리며 기다렸다. 시골에서 산채로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허수아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에 살았기에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논두렁으로 다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논두렁을 걷고 있었죠. 문득 논 안에 핑크색 앞치마 같은 것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모내기라도 하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한쪽 발로 서서 허리를 구불구불 휘젓고 있습니다. 흰 비늘끈 같은 걸 들고 마치 리듬체조라도 하는 것처럼 몸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훌라후프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왠지 모를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한쪽 발로 콩콩 뛰면서 조금씩 이리로 오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녁 노을이 지는 논. 어째서인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허리를 구불구불 휘저으며 껑충껑충 뛰어오는데 얼굴이 없습니다. 아니, 안 보였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었는데 초점이 흔들렸을 때처럼 격렬하게 얼굴을 움직여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지요. 몸은 평범하게 보이는데 얼굴만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이상한가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부릅떠 봤지만 여전했고 게다가 이제는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파서 뜨고 있기조차 힘들 정도의 아픔과 공포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우리 집의 이불 아니었습니다. 나를 둘러싸듯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집 근처에 있는 절의 스님이 계셨습니다. 다 같이 연불 같은 것을 소리내서 외우고 있었지요. 어쩐지 그 상황이 거북해 크흠 하고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내 몸을 꾹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 하고 낮은 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눈을 뜨고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만난 그것은 허수아비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허수아비는 외로웠던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나를 동료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면 평생 진흙 속에서 살아야만 한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셨죠.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기절한 나를 찾은 것은 이웃집 사람이었습니다. 논두렁에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설마 싶어 가봤더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넘어져 있더랍니다. 그 앞에는 허수아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웃집 사람은 큰일이다 싶어서 우리 아버지랑 스님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비슷한 사건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멀쩡했지만 발견될 당시에 눈앞의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껄껄거라고 웃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수아비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흉년일 때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뽑아서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 한쪽을 자르고 흰 옷을 입힌 후 나무에 묶어서 논에 세워놓습니다. 온몸이 묶여 움직일 수도 없으니
온몸을 구불구불 휘저으며 벗어나려고 애썼겠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걸 멀리서 바라보며 앞으로 2, 3일은 버티겠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묶인 사람은 대개 굶어 죽지만 개 중에는 곰이나 들개한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 보니 재액이 내려 마을에 온갖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산채로 허수아비가 된 사람을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 어디까지 사실일지는 모릅니다. 실종되었다고 알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진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에 관하여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 근처에 살던 할머니가 산나물을 캐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나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던 분이라 충격으로 말도 잘 나오질 않았지요.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나는 문득 우리 할아버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실종되셨었지.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너도 어른이니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3살이 되던 애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라며 웬 남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바람에 자식들이 고아원에 간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려뒀던 속죄를 겸해 나와 여동생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해왔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혹스러워하며 한동안 여러모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채를 두고 가기도 하고 설날에는 슬쩍 우리한테 용돈도 주고 가는 등 할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지요. 몇 년이 지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꽤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할아버지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해준 진실은 할아버지가 실종됐다고 믿고 있던 내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죠. 제목은 폭행이었고 게다가 친자 확인 결과 어머니와는 완전히 남남인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던 그날에 술에 취해서 젊었을 때의 습관처럼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즉, 알고 보니 실제로 친부모도 아니었고 젊었을 때부터 교도소에 밥 먹듯이 드나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대체 이 가족을 어떻게 하려고 친부모인 척했던 걸까요? 혹시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이 가족들은 해친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던 걸까요? 확실히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원한도 없는 내가 전생의 저주를 체험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하려는 것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가족 넷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번 봄부터 취직을 위해 자취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그날 역시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TV를 보고 있었지요. 동생의 자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자기 방에서 뭔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찌직거리며 갑자기 TV에 노이즈가 꼈습니다. 하지만 금세 괜찮아졌기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TV를 보며 입을 열었죠. 문득 부모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깜짝 놀란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부모님의 표정에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무시하고 계속 TV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두 사람은 부릅뜨고 있는 눈만 돌려 저를 보았죠. 왜 그래? 소리치는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근데 자취를 하면 있잖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지 않겠어? 아니, 방금 그거 뭐였어? 왜 그런 건데? 라고 저는 허둥대며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옛날부터 농담도 잘하지 않는 딱딱한 분들입니다.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실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저는 그게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걸. 저는 우물거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 죽으려고? 저는 당황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네. 그것도 있지. 언제로 하지? 사고가 좋을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완전 횡설수설하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딱 좋은 것 같네.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요. 부모님은 더욱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목을 매달면 뒤처리가 어렵다느니, 수면제가 좋다느니, 뛰어내리다 도중에 기절하면 아프지 않다느니, 마치 그걸 다 체험해 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재미있다는 것인지 하하호호 웃기까지 했습니다. 뭐야, 잠깐만, 아까부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분명히 이상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불안과 무서움에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동시에 나를 바라봅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눈동자는 양쪽 모두 반대 방향을 향해 치켜뜬 채였습니다. 시선은 어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얼굴만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꼴을 하고 망가진 로봇처럼 죽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동생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동생이 깜짝 놀라 기겁합니다. 동생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눈동자가 반대로 죽으라고 말하고 막 그 전에 TV가 지지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어. 저 스스로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목격한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엄마랑 아빠가 이상해. 문득 눈을 들어서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은 입을 반쯤 벌린 채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해진 데 이어 동생까지 서서히 동생의 눈동자가 반대 방향을 향하는 걸 보고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기 직전 슬쩍 시야에 거실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의 눈동자는 여전히 반대 방향을 향한 채로 저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대로변까지 달려나왔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고 혼자던 직장 선배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찾아갔습니다. 선배는 영감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보통 사람은 믿어주지 않을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는 절에 가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자고 하면서 얼굴이 장난이 아니라며 푹 쉬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날은 선배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선배는 야근이고 저는 휴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선배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절의 주지스님에게 지난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일이었군요. 얼굴이 초췌하십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에 선배와 주지스님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팔과 양다리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거실과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피가 묻은 식칼이 몇 자루 버려져 있었지요. 앞으로 2번 왕복하면 오른쪽 다리 혈관을, 앞으로 3번 왕복하면 팔뚝 혈관을 혼잣말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욕탕에서 물이 가득한 욕조에 스스로 머리를 잡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를 눌러가면서 말입니다. 동생은 책상에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터칼을 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며 커터칼을 들고 집 주소를 몸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울고 말았죠. 그 후 3명 모두 주지 스님과 다른 절에서 도와주러 오신 스님 덕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선조에게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종종 후손까지 저주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저주하는 방법도 잔혹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빙의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올가매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주하는 쪽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랍니다. 저는 전생에 덕이 높은 스님이었기에 나한테는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손을 넓혀서 압박을 가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 몸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하철에서 과자를 나눠주던 아줌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식은땀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일 때였습니다. 사립학교에 다녔기에 전철을 타고 통학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은 전철에서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하셨기에 나는 언제나 문 옆 난간에 기대어 전철을 탔죠. 그 난간 바로 옆자리에 아줌마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이라던가 날씨 좋네 라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날 무렵부터 엿이나 과자 같은 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한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나 괴롭히는 아이들한테 뺏길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서 낯선 사람한테 음식을 받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줌마는 온화한 얼굴의 사람이었기에 거절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결국 나는 과자를 받으면 몰래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빼앗기는 것도 싫고 친구가 별로 없었기에 다른 친구에게 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집에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아줌마가 크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타고 나서 그 다음 역에서 탔었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멍하니 난간에 기댔습니다. 곧 학교 근처역에 도착할 무렵 아줌마는 스멀스멀 봉지 안에 손을 헤집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과자를 주려나 싶어 그 봉지를 슬쩍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받았던 그리고 내가 버렸던 과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사고가 멎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나를 보며 능글능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갈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줌마는 딱 한마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운하다. 내가 준 걸 다 버렸구나.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아줌마는 스토커였네요.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진 현장을 구경하려다가 사람을 차로 치워버렸던 일. 직접 겪은 일입니다. 나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후쿠시마에 출장을 갔다가 손님을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도쿄로 돌아오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현장을 봐두고 싶어 밤에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안도로 옆에서 어린아이 둘이 튀어나와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죽었겠구나 싶더군요. 쾅 하는 충격이 있고 순간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큰일 났다 싶었죠. 솔직히 도망갈까 싶기도 했지만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마 생사를 확인하는 건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질 못하고
회사 상사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하던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차분해져 갔습니다. 내가 기겁하고 있자 안정시키려 천천히 말을 해주더군요. 설명이 대충 끝나갈 무렵 경찰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친 게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나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해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는 충돌한 흔적도 없고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를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며 10분 정도 근처를 돌아왔지만 사고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경찰관에게 묻자 지진 이후에 자주 있는 사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많게는 하루 20번 정도까지 같은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요새 해안도로에는 늦은 밤에 다니는 사람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면허증 번호는 알려줬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가라는 대답만 받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질투를 심하게 했던 전 여자친구와 있었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집착이 심하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질투를 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상냥하지만 묘하게 부정적인 데다가 외로움쟁이였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무슨 용건인지 집요하게 캐묻곤 했지요. 그 일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10분에 한 번 꼴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녀는 내 모든 행동을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도 종업원이 여자면 꼭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고 이웃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여자친구한테 시달리다가 연락을 끊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네 가족한테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야기라고는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차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나랑 사귀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불쌍하니 지켜봐달라는 것이었지요. 말의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상해지지 않게 잘하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경찰로 일하는 친구에게도 상담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다간 내가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가능한 좋게 이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사람 같지 않은 형상으로 내게 달려들었지요.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여자친구는 집요하게 내 누나를 뽑아내려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나는 여자친구를 냅다 밀치고 말았습니다. 멀리 나가 떨어진 여자친구는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오한이 온몸을 휘감아왔습니다. 나는 맨발로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문을 부수듯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식칼을 든 채로 말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엘리베이터는 포기하고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계단을 굴러가듯이 달려서 내려왔지만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여자친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이 여자친구는 더욱 빨리 쫓아옵니다.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귀에는 여자친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뒤에 여자친구가 왔다 싶은 순간에 그대로 주저앉아 발을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게 걸려 넘어져서 그대로 얼굴부터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뜨린 식칼을 발로 멀리 차고 여자친구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내 차로 향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들고 문을 열고 안에 몸을 던진 후에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을 해서 방향을 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엑셀을 밟으려는 찰나 운전석 문이 덜컥 열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히익하고 꼴사나온 비명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활활 타오를 때 안을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 느꼈던 맹렬한 열기와 닮은 느낌이었지요.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에 발을 올리고는 힘껏 밟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문을 잡고 따라오며 내 이름을 절규하듯 외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벗겨졌는지 운전석 문에는 피로 선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밤거리를 미친 듯 달리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늘로 짐을 정리해서 바로 친가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2번 다시 그녀는 보지 못했지요. 그녀한테도 그녀의 친가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기에 혹시 자살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지만 다른 친구 말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마음을 놓은 나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만들 요령으로 냉장고를 열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지요.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 신고 갔던 구두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한 장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그날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날뛰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기분 나쁜 맛이 느껴졌습니다. 가빠져가는 호흡을 간신히 달래며 조심조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아니라 딱딱한 꽃잎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진 그것이 벗겨진 손톱 10개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졌습니다. 목 안에서 이상한 신음을 내며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충전기에 꽂아둔 핸드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서 아까 전에 손톱처럼 기겁을며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내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에게 태어난 척하며 끝까지 그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